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들이 유독 제게만 야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분노가 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포기하고 받아들이고는 가질 수 없는 거라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엄마라는 존재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기저귀 차고 그럴 때부터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그냥 엄마 없는 애였으니까요. 밥도 아버지가 차려놓고 나간 거 먹다가 남겼다가 먹었다가 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돌아와 제가 먹다 남긴 음식들을 치우고 새로 사온 음식들로 상을 채워주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러다가 음식이 상했는지 탈이나 대굴대굴 방바닥을 구르다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도록 하더군요.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게 싫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그렇게 먹고 노는 건 골목의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실컷 쏘다니며 놀다 보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불러 집으로 돌아가곤 하는데 저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같이 놀 친구가 없으니 저도 집으로 돌아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구겨져 잠이 들거나 놀고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왔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다정한 목소리로 안아주거나 웃는 법은 없었습니다. 저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 이거 먹어라 라고 하거나 먹어라 했습니다. 그때가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하게 온기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저는 얼른 음식에 다가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저를 데리고 동네 식당에 가 고기를 먹이기도 했는데 그날이 저는 제일 좋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아빠 따라왔어? 많이 먹어 라고 말해주어서 좋았습니다. 누구라도 제게 아는 척하고 웃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엄마와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보면 주눅이 들어 고개 숙이고 밥을 먹어야 했지만 그래도 외식하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가 탐탁치 않았는지 팍팍 좀 먹어라 기껏 데려왔더니 라며 짜증 아닌 짜증을 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얼른 먹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다시는 고기를 사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비 오는 날이 싫었습니다. 비가 오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학교 앞에 와 아이들을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가 없기에 다른 애들이 엄마와 우산을 다 쓰고 가버리면 그 앞에 혼자 남아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운이 좋은 어떤 날에는 비가 그쳐 갈 수 있었지만 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가방을 머리에 이고 비를 맞고 뛰면서 울었습니다. 왜 나는 엄마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저보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는 친구는 그래도 엄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엄마가 없는 불쌍한 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나니 다른 사람이 저를 불쌍하다고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씩씩한 척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버지는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크고 인상을 쓴 여자였죠.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천천히 여기저기 보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내려다보면서 아유 불쌍해라. 요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아줌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해. 엄마 해봐. 라고 하면서 저를 끌어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것은 저만의 기대였고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처음 왔을 때처럼 잘해주었습니다. 도시락도 싸주고 저를 씻겨도 주고 옷도 잘 빨고 말려 입혀주었으니까요. 눈도 맞추고 맛있게 먹어 라면서 제 숟가락 위에 반찬도 올려주었죠. 여자가 오고 아버지는 술도 마시지 않고 전보다 더 일찍 집에 왔습니다. 제 옷이며 신발을 사오기도 했고 치킨을 한 마리 사오기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던 식당에는 이제 그 여자와 같이 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다정한 가족처럼 보여 더 이상 기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도 엄마랑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와서 좋겠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제게도 엄마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았고요. 갑자기 내리는 비를 보면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는 기대가 저를 설레게 하더라고요. 수업을 마치고 쏴 하며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저를 데리러 올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이 모두 엄마와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갔는데도 저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오는데 저를 데리러 올 엄마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괜히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같이 전에도 했던 말을 해야 했죠. 혹시나 멀리서 보고 있나 싶어 목을 빼고 보기도 했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모두가 떠난 학교를 저는 또다시 비를 맞으며 떠났습니다. 비를 홀딱 맞고 집에 도착해보니 그 여자는 방 한가운데서 쿨쿨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온몸이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도 비 오니? 옷 벗어놓고 거기 있는 돈으로 간식 사 먹어 라고 하고는 다시 쿨쿨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서럽고 화가 나면서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훌쩍훌쩍 울다가 흑흑거리다가 으앙하고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여자는 저를 보더니 아유 깜짝이야. 왜 울어? 옷이나 갈아입으랬지. 우는 소리 나서 놀랐잖아. 하더니 제 쪽으로 베개를 던지더군요. 제 몸에 맞진 않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울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더군요. 그러자 여자는 아까와는 다른 얼굴과 목소리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속상한 일 있었어? 그렇다고 물건 던지면 어떻게 해? 라며 수건을 가져와 제 머리며 얼굴이며 닦아주더니 옷을 갈아입혀 주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저와 여자를 보더니 배고파 부침개라도 먹을까? 하면서 방으로 가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저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아버지에게 후다닥 다가가 헤헤거리며 웃었습니다. 저와 단 둘이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죠. 그 여자는 제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여자가 저에게 밥은 잘 주나, 옷은 잘 입히나,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저와 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엄마가 생길 수 없다고요. 아버지와 여자는 제법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었거든요. 눈을 맞추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비록 저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지만 그 둘은 그렇게 웃으니 집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 보기에 좋더라고요. 저는 외로웠지만 말이죠. 그 외로움이 차라리 평화로움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여자는 점점 저를 향해 날카롭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저를 불러 너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라며 앞뒤 설명도 없이 화를 내면 뭐라고 대답을 할지 고민이었죠. 제가 쭈뼛거리며 대답을 못하면 아버지는 대답을 할 때까지 손바닥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팅팅 부은 손을 잡고 제가 뭘 잘못했을까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지만 떠오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 다녀와 만화책을 본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엄마한테 욕을 해? 라던가 너 돈 가져가서 어디에 썼어? 라며 제가 하지도 않은 짓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한 적도 없는 일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몰라 울었습니다. 중학생이어도 또래보다 키도 덩치도 작은 저는 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서럽고 아프고 속상했지만 그 억울함과 외로움을 어디에도 말을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은 점점 쌓이더니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 여자가 무슨 말만 해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멋쩍기도 했지만
그러고 나면 조금 속이 시원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받게 되었죠. 잘못했다고 빌면서 우는 저를 보고 아버지는 누굴 닮아서 저래? 라며 소리를 치는 것으로 혼나는 게 끝나면 저는 울었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자는 그런 저를 보며 통쾌하다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래봤자 너희 아버지는 내 편이야 라는 듯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버지가 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는 여자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역겹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어른 둘이서 힘을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역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제가 바라던 엄마의 표정이나 행동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그런데 더 미운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제 마음은 돌봐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받으면서 감사하다는 말은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지내기 위해 제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상할 정도로 외출을 잘 하지 않고 시장 가는 것도 꺼렸기에 제게 심부름을 잘 시켰는데 아버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 심부름 때문에 고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될 걸 번번이 이것저것 약을 사오라는 통에 방에 조용히 있고 싶어도 못 있고 수시로 드나들어야 해 귀찮기도 하고 표정을 숨기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고 착하게 대답하기도 싫은데 심부름은 안 할 수도 없으니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심부름을 하기가 싫어서 가끔 자는 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깨워 심부름을 보내는 집요함을 보이는 그 여자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심부름을 겨우 다녀와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화를 내는 그 여자를 견디기도 힘들었기에 제 발걸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끔 문 앞에서 퇴근에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여자가 밖에 다니지 않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밖으로 돌다가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기에 아마 여자가 밖으로 돌면 안 된다는 생각을 깊게 가진 아버지가 여자의 그런 점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여자가 아버지의 비위를 잘 맞췄기에 둘은 사이가 좋았고 얼굴만 마주보면 웃었습니다. 여자가 아버지 기분을 잘 맞췄거든요. 아버지가 선물이라도 하는 날에 더 그랬죠. 아유, 내가 이래서 당신을 좋아해. 이게 뭐야? 너무 좋아. 라며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아부를 하는 모습도 싫었습니다. 여자가 그러면 아버지는 허허허 웃느라 정신이 빠져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둔 때였는데 밤에 갑자기 안방에서 언성이 높아지더니 아버지와 여자가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그 남자 무서워서 이혼해달라고 못한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다 두고 도망왔겠어. 너무 무서워. 나 그 사람한테 잡히면 진짜 큰일 나. 당신이랑 이렇게 살기만 하면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당신도 나만 있으면 된다며. 나는 나가는 거 무서워. 하도 맞아서. 라는 여자와 아무리 그래도 병원도 못 가고 이러고 살 거야? 조금 있으면 종현이 졸업인데 졸업식은 같이 가야 할 것 아니야. 라는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습니다. 그제야 그 여자가 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지냈는지 알겠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도망을 나와 살았던 겁니다. 심보만 곱게 썼어도 불쌍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제게 하는 것으로 봐서 딱 여자에게 맞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여자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여자의 말대로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지만 차라리 그 여자 남편이 우리 집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저를 일러바치고 저를 들들 볶으며 부려먹는 여자가 너무 밉고 싫었거든요. 여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싫을 정도로요.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나마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갑작스럽게 키도 크고 제 덩치가 커지면서 그나마 여자의 손찌검을 피할 수 있어 어릴 적보다는 맞아서 아픈 것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의 편을 드는 한 직접 부딪히지 않을 뿐이지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였고 여자는 점점 더 지능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기에 싫었습니다.
사춘기여서 반항심도 커질 때라 그 미움과 화는 더 커졌고, 그래서 매일 집에 들어가며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여자가 있어서 좋은 건 그저 음식과 빨래된 옷뿐이었습니다. 제 방 청소는 제가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여자는 청소, 빨래, 음식에 정성을 기울였는데 꼭 공치사를 하듯이 제가 감사하다고 할 때까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계모라고 무시하는 거지 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어디 은혜도 모르고 고맙다 소리를 안 해? 라면서 억지로 감사 인사를 하게 했죠. 저는 그닥 고맙지도 않은데 억지로 고맙다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빨래 개키는 거, 청소기 돌리는 거 다 제가 했는데 생색은 여자가 내니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여자 말만 들었으니까요. 여자의 심부름은 매일 3-4번이 넘었고 집안일도 제가 거의 도왔는데 아버지는 여자를 칭찬하며 대단하다 했습니다. 장도 제가 봐오고 파 까고 마늘 까고 빻는 일도 제가 하고 음식을 조리도 여자가 시키는 대로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말이죠. 여자는 간을 맞추고 접시에 담는 것만 하는데 그럴 때 아버지가 오셨죠. 국 하나를 먹더라도 인사치레를 해야 하는 분위기도 싫은데 제가 거의 다 한 음식과 빨래, 청소를 여자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눈으로 본 것만 믿었기에 다 여자가 한 줄 알았죠. 저는 좀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버지는 여자 편이라는 생각이 제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너무 불편하고 이상한 것 투성이인 집이 점점 싫어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와 여자는 우리 천생연분이야 라며 좋아했죠. 여자를 만나기 전 술만 마시던 아버지보다는 나았기에 다행이긴 했지만 저는 여자가 오기 전이나 온 후나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봉지를 주렁주렁 달고 집으로 걷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고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지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불만이 표정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게 심해졌죠. 아버지는 잘 안 풀리던 일이 그 여자가 오고 마음이 놓이니 잘 풀린다며 너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거 다 어머니 덕이니까 감사한 줄 알아 라고 집안 살림 잘해주는 여자를 잘 만나 집이 잘 된 거라며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말을 듣는 여자는 몸을 베베 꼬며 콧소리를 냈죠. 그 여자가 잘한다는 그 살림들이 다 제가 노력하는 건 줄은 모른 건지 여자 기분 맞춰주려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버지가 그러니 여자는 더 기고만장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죠. 여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버지는 제 말을 믿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혼낼 때마다 너가 공부를 잘하기를 하냐, 부모한테 잘하기를 하냐?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내가 그만큼 벌어다 너 용돈 따박따박 주지. 너희 어머니가 음식 제때 해주지. 뭐가 문제이길래 너 할 일도 못하고 그따위야? 공부라도 잘하면 말을 안 해. 라면서 제가 말할 틈을 안 줬거든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여자는 아유 말도 마요. 방에 탁 틀어박혀서 심부름이라도 시키면 눈을 부라리고 내가 서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지도 않는 공부를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냥 그거는 포기를 해요. 엄한 데 투자하지 말고 라며 아버지를 위하는 척하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여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저를 흘겨보았고요. 그때 느껴지는 그 모멸감에 상하는 자존심은 회복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앞에서도 기가 죽어 말도 잘 못했죠. 여자 심부름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건 쏙 빼고 이야기하는 여자도 밉고 그것도 모르면서 성적 타박을 하는 아버지가 더 미웠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생각에 사무치도록 외로웠는데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조부모가 계신 것도 아니었고 다른 친척이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세상 천지에 혈육이라고는 아버지와 저뿐이니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버텨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일자리 찾아 집을 떠나 다시는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죠.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만큼 여자는 요구 조건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보석이며 비싼 화장품, 옷 같은 사치품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외출도 못하는 여자가 옷도 동네 옷가게에 카탈로그를 부탁해 배달해 입었으니까요. 비싼 옷을 많이 사니 옷가게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석은 아버지에게 졸라 사다 달라고 하거나 화장품은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사고요. 제게 청소를 시켜놓고 하나씩 꺼내 걸쳐보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마치 신데렐라의 새 엄마 같아 보여 악당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늘수록 술을 마시고 온 날이면 자기 일을 물려받으라고 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면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일이나 도와 라고만 하면서 그 여자 눈치를 봤거든요. 그 여자는 아버지가 그러는 걸 싫어했습니다. 뭐야, 그래도 자식이라 이거야? 기껏 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이런 거야? 라며 아버지와 저를 흘겨보곤 했거든요. 말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면서요. 기껏 어린애 키워주고 힘들게 뒷바라지하면 뭘 할 거야. 빈 껍데기야. 라며 밤이 늦도록 아버지를 들볶으며 잠을 못 자게 해 싸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여자의 말이라면 거의 다 들어주었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일을 나갈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하면서 여자가 있어 안심이 된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정작 저는 여자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 여자와 단둘이 있는 일은 아무 일이 없어도 숨이 막혀서 화장실도 참다가 가는 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다 큰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여자 하나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죠. 오히려 저 때문에 그 여자가 힘들고 겁먹진 않을까 제 기를 죽이신 거죠. 제가 함부로 대들거나 그러면 그 여자가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그 정도 배짱이 없었습니다. 워낙 소심하기도 했고 겁이 많았거든요. 그나마 마음이 맞는 친구 몇몇 댁에도 집안 사정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서만 소가리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비빌 언덕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저와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를 시키기에 거실에 청소기를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는데 쫓아 들어오더니 여기가 안방이야, 알아? 이러더군요.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어 그냥 무시하고 하던 청소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손에서 청소기를 빼서 정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안방 밖으로 나가 제 방으로 가려는데 제 등을 세게 내리치는 겁니다. 아야,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때리세요? 라고 놀라서 물으니 대답은 하지 않고 저를 마구잡이로 내리치면서 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목소리에 놀라고 여기저기 맞은 곳이 아파 여자의 손목을 잡고 왜 이러시냐고요? 왜 때려요? 라며 막았습니다. 그러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장롱에 있는 옷과 보석들을 다 쏟아내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여자가 하는 짓을 보고 있었는데 또다시 저에게 달려들더니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저는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라며 막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더군요. 그러자 여자는 여보, 나 살려줘! 라면서 아버지 뒤로 가 숨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몰라 어안이 벙벙한 채로 보고 있는데 여자가 막 울면서 내가 그랬지? 종현이 제가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내가 청소하는 사이에 세상에 방을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를 힘으로 누르고 여기 손목 좀 봐. 세상에 내가 막으려고 하니까 나를 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청소하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때리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물건도 다 쏟은 게 누군데?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군요. 아버지가 제 뺨에 손을 댄 거죠. 아니 그러면 너희 어머니가 혼자서 이 난리를 친다는 말이야? 너가 언제부터 안방을 청소했다고 여길 들어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슨 청소를 해? 너희 어머니가 방을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
어차피 다 자기 물건인데? 너 얼마 전부터 도둑질했다며. 용돈도 충분히 주는데 뭘 더 뒤져서 가져가려고 그랬어? 왜? 너도 너희 엄마처럼 도망이라도 가게? 라며 씩씩대더라고요. 여자는 아버지 뒤에 숨어 울면서 내가 계모라고 저러는 거지. 그래, 내가 갈게. 오갈 데 없는 사람 여태 숨겨주고 그랬으면 됐어. 내 팔자에 당신같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했지. 내가 죄인이지. 겨우 도망쳐서 이제 좀 사람처럼 사나 했는데 더 이상은 힘든가 봐. 이 꼴까지 보고 내가 종현이랑 어떻게 한 집에 살아. 내가 나가야지. 라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를 아버지가 끌어안으며 이 사람아, 가기는 어딜 가. 내가 이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 말은 빈소리라도 하지 마라. 당신처럼 가정적인 여자 만나 내가 얼마나 감사한데 가기는 어딜 가. 라고 할 때까지 그 여자가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여자가 왜 그런 난리를 피웠는지 알겠더군요. 저를 내쫓으려고요. 제가 없어져야 속이 편할 것 같았는지 그런 거더라고요. 어차피 아버지는 제 말은 들어볼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나가겠다는 그 여자를 붙들고 우는 것으로 보아 그 집에서 제가 빠지면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가서 당장 필요한 것들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가야겠다는 생각에 교복은 챙겨 입고 책가방은 메고 티셔츠 몇 벌, 바지 몇 벌을 챙기는데 여자의 쏟아진 옷들과 양부터 비교가 되어 어이가 없더군요. 교복 안에 받쳐 입는 흰 티만 잔뜩이더라고요.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옷도 사다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짐가방을 챙겨 용돈을 모은 지갑을 꺼내 집을 나섰습니다. 25만 원 정도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가 하룻밤 정도는 어디서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나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막상 대문 밖으로 나와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싶은 막막한 마음에 한숨만 나더군요. 어찌됐건 밤은 나야 했는데 어디서 보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요. 서성서성거리다가 불이 켜진 곳으로 가다 보니 작은 여인숙이 보이더군요. 일단 하룻밤은 보내야겠다 싶어 들어갔더니 교복을 보고는 방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걷다 보니 배가 고파 24시간 김밥집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배는 고파지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니 길 건너에 큰 병원이 보이더라고요. 동네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이었죠. 무작정 길을 건너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응급실로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저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이라고 쓰여있고 의자들이 줄지어 있더군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벽에 기대어 졸면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러 이유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부모가 저를 버렸어도 팔다리 멀쩡하고 숨 잘 쉬니 일단 부딪히고 살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응급실은 정말 말 그대로 난리통이더라고요. 사고가 난 사람, 잠들었다가 숨이 멎은 사람, 노환으로 아픈 할머니 등등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사람들이 위급하게 밤새 실려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니 아픈 곳 없이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졸면서도 제게는 값진 하룻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일찍이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제일 먼저 앉아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군요. 절대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장에 잘 곳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일할 곳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인구직을 올려놓은 지역 광고 신문들이 있어서 등교하면서 몇 부 챙겨서 가긴 했거든요. 일단 숙식 제공을 하는 곳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학교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건데 가능하지 않다면 학교는 포기를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막 올라간 직후의 아이가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때는 그게 되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구인신문에 적힌 대로 여기저기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저를 채용할 수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여도 좋으니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다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고집인지 제대로 월급을 받고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러다 점점 저를 채용할 수 없다는 말만 듣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다 폐차장인데 야간에 경비를 서는 일을 구한다고 써있더군요.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며 교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학생이 돈 벌게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왜 돈을 벌려고 하냐는 질문을 그때 제 살아생전 처음 들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저의 사정을 대충이지만 술술술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말하는 중간에 울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당장에 잘 것도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한참 빤히 보시더니 그래도 기특하네요. 착해 보여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 놀랐습니다. 제가 놀라자 더 크게 웃으시던 사장님은 제 앞으로 더 당겨서 앉으시더니 우리 폐차장은 밤에 차가 많이 들어와요.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밤에 잘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볼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당장에 갈 곳도 없고요. 그런 저를 자리에 다시 앉히신 사장님은 오늘부터 시작해봐요. 전에 일하시던 할아버지가 이번 달 말까지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일 잘 배우고 원래는 그때 맞춰서 사람 구하려고 했는데 종영군이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하니 오늘부터 일 배웁시다. 할아버지가 일 꼼꼼히 잘하셨는데 이제 쉬신대요. 그러니까 일 잘 배우고 학교 마치면 바로 와서 쉬어요. 숙소에 식사도 해먹을 수 있거든. 이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나니 다리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잠도 쏟아질 것 같고요. 사장님은 저를 데리고 숙소 겸 근무지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컨테이너로 지어진 숙소는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짐가방과 책가방을 내려놓고 보니 작은 부엌도 있고요. 사장님은 이따가 할아버지 출근하실 때까지 쉬고 있어요. 라더니 나가셨습니다. 그제야 다리를 뻗고 앉은 저는 그 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기절하듯이 잠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본 게 얼마만인지. 그만두신다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흔들어 깨우실 때까지 정신없이 잤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장님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원래 세상 사는 게 힘들어. 그냥 조금 일찍 겪는다 생각해. 라며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울컥해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폐차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한테 부려먹히고 배웠다고 밥도 짓고 있는 재료로 반찬도 해먹고요. 사장님께서 도시락도 싸서 가야지 하시면서 밑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든든했고요. 할아버지는 장갑을 사다 주시며 필요해. 성실해서 일 잘할 거야. 하셨습니다. 그 말도 왜 그렇게 기분이 좋고 기운이 나던지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좀 걱정이 됐거든요.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여자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조금만 제게 사장님처럼 할아버지처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쨌든 제가 보란듯이 잘 지내야겠더라고요. 잘 살아야 당신들이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생각은 하고 있긴 했네요. 그래도 천륜이라고. 아무튼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꼼꼼히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학교에 가서 조금 졸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학교 나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는
사장님과 할아버지께 양말 세트 한 박스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만두신 할아버지 것은 사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드린 양말을 보시더니 웃으시며 우리 아들도 월급 받아서 사온 첫 선물이 양말이던데 고마워 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사장님 아들은 대학에 다니다가 교환학생으로 호주에 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학생으로 뽑혀서 가 있는데 멀리 가 있으면 고생이지 라면서 수시로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런 사장님을 보면 사장님 아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 아들이니까요. 그렇게 3개월쯤 일을 했을 때쯤 사장님 아들이 호주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신다며 종현아, 너도 와서 같이 밥 먹자. 우리 아들이 동생 생겨서 좋아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근무는 밤 10시부터니 사장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얼른 와 일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사장님 집 주소를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사장님 사시는 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슈퍼에서 주스 세트를 사 주소에 적힌 대로 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앞치마를 한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그 뒤로 사장님과 똑 닮은 젊은 남자분이 같이 나오셔서는 어서와요. 아버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더 잘생겼다. 하면서 사장님보다 더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쑥스러운 마음에 저도 웃었습니다. 사모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두리번거리니 아, 우리 둘뿐이에요. 남자 둘이 이러고 살아요. 하면서 또 웃으시더라고요. 아, 네. 하고는 머쓱해하며 있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가져다 주시는 반찬이 다 사장님 솜씨셨더라고요. 당연히 사모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직접 하신 것에 놀랐습니다. 굉장히 맛있기도 했고 정갈해서 보통 솜씨가 아니셨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아드님이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어? 하고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놀라는 것을 보고 애엄마야. 아주 나쁜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좋은 건 우리 아들 얻은 것밖에 없어. 내가 저 얼굴 안 잊고 꼭 잡으려고 가족 사진도 안 치웠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장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여자였거든요. 아버지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여자요.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제가 놀라는 게 이상하셨는지 왜 어디서 봤어? 봤으면 말 좀 해줘. 저 여자 잡아야 하거든.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까지 다 사기쳐서 가지고 도망을 갔어. 내 돈만 해서 갔으면 내가 찾지도 않을 텐데 어디 가서 살겠지 싶어서 나 몰래 우리 부모님한테 내 사업 망해간다고 거짓말해서 담보대출 받게 하고는 도망을 쳤어. 이혼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사는 건지 신고를 했는데도 잡지를 못하는 것 보면 외국으로 갔나 싶기도 하고 그때 우리 아들이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거든. 나는 나대로 다시 사업해 돈 메꾸느라 힘들었고 아이 참 내가 별소리를 다 하네. 종현이가 편해서 그래. 라며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사장님께 사장님 저 여자 저희 집에 있어요. 저 구박하고 아버지랑 이간질해서 내쫓은 여자가 저 여자예요. 라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도 놀라시더니 저를 다시 보시고 설거지를 하시던 아드님은 놀라 컵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사장님은 얼른 달려가 깨진 컵부터 치우셨고 아드님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게 있으시더니 종현씨 미안해요.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주소를 부르고 사장님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니 잡은 것 같다며 어디로 오라고 저희 집 주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정신이 없는데 사장님과 아드님은 나갈 채비를 하시더니 이런 건 종현이가 보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일단 폐차장으로 가 있어. 다 정리하면 데리러 갈게. 라면서 저를 폐차장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한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눈물 범벅이 된 사장님과 아드님이 폐차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드님은 많이 우셨는지 눈이 많이 부었고요. 아드님은 저를 보고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라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종현이가 고생 많았겠더라. 일단 그 여자는 경찰에 넘겼어. 우리 부모님 돈에 우리 누나들 돈까지 다 사기를 치고 가서 신고가 되었었거든. 남편한테 맞아서 가출한 거라고 했다며? 신고되어서 잡힐까봐 거짓말 한 거라더라. 참나, 아버님이 많이 놀라셨던데 가서 위로해드려 라고 하시는데 선뜻 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반길지 모르는 일이기도 했고요. 제가 나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리자 사장님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아버지가 집으로 보내달라 하시더라. 너무 미안하다고도 하셨고 진심이실 거야. 그 여자 말만 믿고 많이 혼냈다고 하시면서 우셨어. 처음엔 안 믿으시다가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 듣더니 믿으시더라. 경찰서 같이 가서 확인하고 그제야 다 아셨고 얼른 가봐.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하시는데 그제야 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이 낯설었습니다. 사장님이 집 안까지 저를 데리고 들어가셔 주셔서 겨우 집에 들어섰습니다. 고작 몇 달이었는데 집이 너무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는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우셨습니다. 그러더니 미안하다 종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나는 그저 너에게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너무 어리석었어 라며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과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날이 새고 점심때가 되도록 아버지와 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엄마는 제가 2살이 조금 넘을 때쯤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이혼을 하자고 하고는 훌쩍 떠나버렸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와 새로 결혼을 했고요. 어린 저는 키워야겠는데 친척도 없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드셨답니다. 처음엔 저를 데리고 다니셨대요. 제가 5살 되었을 때부터 놓고 다니셨답니다. 기저귀도 떼고 혼자 상해 있는 밥도 먹고 하기에요. 아버지는 오락실을 하셨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소음이 크다 보니 제게 안 좋을 것 같았답니다. 아이가 뭘 보고 배울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주인집 할머니께 부탁을 하고 아버지가 2시간에 한 번씩 와서 보셨대요. 몰래 보지 않으면 따라간다고 할까봐 몰래 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자 아버지는 새엄마라도 만들어주고 아이를 돌보게 해야겠다 싶으셨대요. 그때 그 여자가 눈에 든 거죠. 아버지 오락실에 청소를 하러 온 여자였대요. 그런데 바깥에도 잘 안 나가고 가게 안에서만 지내는 게 좋더래요. 아들 하나 있다고 하기에 그것도 좋았대요. 저를 잘 키워줄 거라 믿었다고요. 그래서 같이 지내자 하고 지내기 시작했는데 여자가 어디서 들은 정보라며 오락실을 대형 도박장처럼 만들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아버지가 벌던 돈보다 훨씬 잘 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자의 말을 더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도박에 빠져 바람을 피우고 남편과 시댁돈을 사기쳤고 아이까지 버린 그런 여자였다면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돈과 사기친 돈은 다 날리고 없다고 하더래요. 종현아, 아빠가 나쁜 거다. 너희 사장님이 다행히 간통으로는 고소 안 해주신다더라. 널 봐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너가 그렇게 나가고 갑자기 집이랑 통장이랑 다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그래야 자기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기에 해줄 뻔했는데 네 덕분에 라며 우시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큰일이 생기기 전에 막아서 다행이긴 했지만 13년의 시간 동안 그 여자와 한편이던 아버지를 용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잘 키워보고 싶었다는 그 말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는 일단 지금처럼 지내보고 싶어요. 대신 아버지와 왕래는 할게요. 일요일은 쉬니까 집에 와서 있을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하시는 불법적인 일은 접으세요. 다른 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우리 다시 해봐요. 라고 하고는 저는 제 방으로 가 눈을 붙이고 저녁이 되어 출근을 했습니다. 사장님께 저 지내던 대로 지내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저도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사장님이 괜찮으시다면 계속 일해도 될까요?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사장님은 종현이가 우리 보는 거 괜찮고 그럴 수 있으면 나야 고맙지. 우리 아들도 종현이 동생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하더라.
우리는 피해자들이니까 같이 잘 이겨내보면 좋을 것 같아.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긴 재판 끝에 4년을 선고받아 감옥에 갔고 그 후의 소식은 모릅니다. 형, 사장님 아들에게 한번 연락이 왔는데 매몰차게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폐차장 일을 열심히 배워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정식 직원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형은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사장님 곁에서 오래 일을 하다가 10년 전쯤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고요. 아버지와는 그 후에 조금씩 왕래를 하다가 제가 군대에 다녀오고 같이 살았습니다. 집도 이사를 했고 아버지도 다른 일을 찾으셨고요. 다른 일을 하신다고 알아보시다가 사기도 좀 당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돈을 좀 버셨거든요. 부동산 중개인 시험을 보시더니 잘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저희 애들이랑 잘 지내시는데 저한테 하듯이 안 하시는 게 신기합니다. 제게도 아직도 용돈을 주시는데 모르는 척하고 받습니다. 형은 제게 그 여자에 대해 가끔 묻고는 합니다. 그런데 친아들인 형에게도 저한테 하듯이 그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빼돌려서 자신이 쓰려고 했나 봐요.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 여자에 대해 묻는 형의 표정은 매번 쓸쓸합니다. 저도 친엄마나 새엄마나 다 그 모양이니 형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사장님과 아버지도 불쌍하지만 형과 저는 무슨 죄인가요? 부모가 정신 못 차리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형과 저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다행히 형수와 제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저와 아버님은 사장님과 형에게 많이 배우며 삽니다. 그래도 형은 사장님 사랑을 받아 그런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비록 제 앞에 부모는 배울 게 없었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성대로 전달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